안녕하세요.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실기 교육장이고요. 뭐 실기를 보여드릴 거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들어와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이크 잘 되고,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화학적인 차단제와 물리적인 차단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흡수제 종류는 요렇게 있대요.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다 시험 문제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벤조페논, 벤조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금 자외선 차단제 흡수제의 종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에 따른 자외선 반사율.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스키장 가서 얼굴이 타서 배 타서 얼굴이 되게 많이 탔다. 썬번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여름철에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 걸을 때는 자외선이 밑에서 반사되는 우리 반사판이라고 하죠. 반사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는데요. 스키장에 있는 눈에 자외선이 반사되는 거는 80에서 90% 정도. 근데 물에서 반사되는 게 10에서 100%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배를 타거나 바다 위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100%, 그러니까는 200%, 밑 햇빛에서도 쏘게 밑에서도 쏘니까 얼굴 까맣게 타는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사실 물에 들어가거나 스키장 들어갈 때 선크림을 더 꼼꼼하게 많이 바르셔야 된다. 우리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발라요?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물에 지워지지 않는 선크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꼭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구투여 자외선 차단제가 있대요. 입을 통해서 먹는 경구투여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발라주는 자외선 차단제와 다르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경구투여 자외선 차단제로는 주로 카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우리 당근에 있는 이 비타민 A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SPF. SPF는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하는데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수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도포하였을 때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정도를 표시해주는 지수고요. 이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도포하였을 때 피부의 홍반을 나타내는 자외선 양을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도포하지 않았을 때의 홍반을 나타내는 자외선의 양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SPF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무도포 시 얼만큼 빨개졌느냐 나누기 자외선 차단 화장품 도포했을 때 얼만큼 빨개졌느냐를 나눴을 때 SPF 지수가 나온대요. 그다음에 PFA, Protection Factor of UVA. 여기 우리가 PA라고 표시하는 것들 있죠. SPF 50, PA 포풀 이렇게 요즘에 표시하거든요. 플러스 포 4개 있는 거 포풀. 그래서 SPA가 16 이상, UV 차단이 매우 높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가 SPF로도 표시를 하지만 요즘에는 PA 표시도 많이 합니다. 무조건 같이 겸용해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PA가 포풀인지 3풀인지 뭐 2풀인지 1풀인지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이 높게 잘 더 꼼꼼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는 그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와 색. 자외선 차단과 색소 침착이니까 우리 피부의 색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액의 적혈구에 존재하는 혈색소라고도 부르는 헤모글로빈은 색소 단백질로서 햄과 글로빈이 구성되어 있대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서 이를 세포와 조직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산소와 결합이 이루어진 혈액은 선홍색을 띠는 반면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환원 헤모글로빈은 많은 혈액이 푸른색을 띈다.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혈색이 붉고 활기차게 보이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피부는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주로 모세혈관이나 표면 가까이에 분포되어 있는 얼굴이나 목의 피부가 헤모글로빈의 색임으로 사람의 피부색에 영향을 준다.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 헤모글로빈 수치에 따라서도 피부가 붉은지 하얀지 홍조가 있는지 핑크색인지가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카로틴. 아까 당근에 들어있는 노란 색깔 카로틴이 피부색을 결정짓는 요인인데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로 작용하는 카로틴은 피하 조직에 주로 존재하며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당근이나 토마토, 귤 등을 통해서 체내로 섭취하게 됩니다. 카로틴의 황색은 피부색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귤 먹고 나면 손바닥 노래지는 거랑 당근이나 토마토도 색소가 이게 지용성이라 물에 빠지면 주황 색깔로 물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있는 색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합니다. 멜라닌은 미세한 알갱이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갈색을 띠는 유멜라닌과 젓갈색을 띠는 피오멜라닌 두 가지가 있어요. 표피의 각질층에 가까이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일수록 흑갈색을 띠며 진피 신부층에 존재할수록 젓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표피층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는 흑갈색의 멜라닌 생성을 해서 문어발 모양으로 각질 형성 세포에 전달을 하고요. 멜라닌 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의 비율은 1.4에서 1.10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며 전달된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의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한다. 자외선과 색소 침착. 멜라닌 생성. 멜라닌 세포는 신경절에 유래하는 세포이며 환경적 원인 이외에도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도 멜라닌이 생성이 됩니다. 멜라닌 형성 촉진제 역할을 하는 멜라닌 형성 자극 호르몬 MSH 를 백인에게 주사할 경우 흑인의 피부처럼 검어질 수 있고요. 색소 생성 세포의 수는 1 마이크로 제곱미터당 1300에서 1500개 인종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나 티로시나제 활성 차이에 따라서 피부의 명도가 결정이 된다. 백인의 색소성 세포에는 티로시나제 작용이 억제되어 멜라닌 형성이 힘든 반면 흑인의 멜라닌 생성 세포의 멜라노좀의 크기 및 수지 상돌기 크기 안에 백인에 비해 크므로 표피의 광범위한 전층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겼대요. 멜라닌 세포가 각질층, 요 기저세포 밑에, 진피 바로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문어가 머리가 있고요. 다리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멜라닌 세포가 있고요. 이게 멜라노좀이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성숙이 되고 다리 수지상 돌기로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멜라노좀이 전달이 팍 목물 뿜듯이 뿜으면 얘가 각질 형성 세포를 타고 위로 쭉쭉쭉 올라와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탈락되는 게 멜라노좀의 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멜라닌 색소의 숙성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잘 되면 되는데 왜 멜라닌 색소가 잘못돼서 잘못되거나 뭐 불량이거나 뭐 돼서 과색소 침착이 왜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미는 왜 생길까요? 보통 기미는 간반이라고도 부르고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대요. 주로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기미 발생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보통 30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이게 호르몬적으로 우리가 기미도 보호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유류, 인간을 품어서 바로 출생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제일 많이 우리 몸을 동물학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즌이 내가 임신했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보호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때 우리가 피부에 보호 호르몬이 각질 형성 세포, 피지선 세포, 멜라닌 세포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얘가 많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기미가 출산 후에 뭐 태교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그 해에 햇빛을 많이 봐서 더 진하게 앉았는데 그 이후에 케어가 안 되면 걔가 그냥 쭉 평생 기미로 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기미가 그렇게 생기거든요. 기미는 내가 출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5세 이후에서 45세 정도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의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 노출로 인한 기미 발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간이 나쁘거나 피임약 장기 복용 시 정서불안 및 내분비 계통의 문제가 생겨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 기간이나 폐경기에 보다 더 흔하게 발생이 되고요. 뺨, 이마, 코 등 부위에 연한 각질로 생기기 시작하며 비대칭 모양의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후천적 피부 질환이다. 기미는 치료에 빠른 반응을 보이는 표피형 기미와 표피형 기미에 비해서 깊게 자리 잡은 진피형 기미, 그리고 진피와 표피 혼합되어 분포되어 있는 혼합형 기미가 있다. 기미는 흰 피부보다는 검은 피부에 가까울수록 더 진하게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고 기미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근깨. 우리 장란반이라고도 부르는 주근깨는 작은 좁쌀 크기 정도 모양을 하고 있으며 깨처럼 점점점점이 있대요. 소화기 때부터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주근깨의 생성 원인으로서는 유전적인 원인과 자외선의 노출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뺨이나 코 주변 등의 자외선 노출이 잦은 부위에 쉽게 생기면서 초기에 연한 갈색에서 점차 진한 갈색으로 변화하게 된대요. 주근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의 노출을 막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도록 합니다. 네, 오타시모반. 오타시모반도 우리 한 거 같은데. 검버섯, 점흑자, 에디슨병, 리히르피종, 노인성 반점, 벨로피부 여기까지 한 거 같아요. 그죠? 음. 우리 백색증. 백색증은 피부나 모발 등의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피부 질환이고요.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의 수는 정상이지만 멜라닌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티로시나아제가 비정상적으로 멜라닌 소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생기는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 멜라닌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티로시나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멜라닌에 있는 요 알맹이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다. 백색증으로 인해서 모발 및 피부가 백색을 띠는 경우 알비노라고 하는데 호랑이 같은 경우 백호를 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에도 나오죠. 멜라닌 색소 이상이 있어서 백색증으로 인해서 자외선에 대한 피부 보호 역할을 못하거나 못해서 오는 화상,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고요. 눈부심을 심하게 느끼거나 시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대요. 그만큼 멜라닌 색소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보호의 기능을 하고 꼭 필요한 색소입니다. 백반증은 후천적인 탈색소 증상의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다양한 원인이 불규칙성의 형태로 탈색반으로 하얀색 반점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신체 부위에 구분 없이 생길 수가 있으며 주로 노인성 성인에게 나타나지만 소수의 소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눈썹이나 머리카락 경우에는 백모증이 처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어떻게 억제하는지, 그 화장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멜라닌 생성 억제 미백 성분은 알부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백 기능성, 하이드로키논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알부틴은 멜라닌의 합성 과정 중에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시켜서 멜라닌의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부틴은 피부 자극이 적어 안전하며 안정성도 좋은 미백 성분으로 장기간 사용하여도 피부가 민감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키논. 하이드로키논은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시키고 이미 생성되어진 멜라닌을 제거하는 기능이 가장 뛰어난 하이드로키논은 알부틴 및 코직산 등에 비해 몇십 배 정도 뛰어난 미백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피부 독성과 염증을 유발시킨다고 하여 화장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하이드로키논은 장시간 사용 시 반상의 색소를 만들 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항산화 비타민 C.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백 기능 성분으로 효과는 뛰어나지만 자외선은 약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수용성을 띠므로 피부 흡수율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토닝 레이저를 하고 났을 때
이온영동법으로 가장 많이 넣어주고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타민 C의 성분으로는 아스코르빈산, 글루코사이드. 요게 이제 비타민 C의 원재료명이에요. 근데 이게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아스코르빈산 팔미테이트라고 해서 요거를 호일로 감싸서 색깔을 노랗게 만든 비타민 C가 원래는 하얀색인데요. 우리 요즘에 섭취하는 비타민 브랜드가 유자석 비타민 그 빨간 색깔 껍데기 그러니까 겉에 봉지를 조금 어둡게 해서 안에 하얀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순수 비타민은 아스코르빈산 글루코사이드고요. 이게 변형이 산화되면 노랗게 되니까 애초에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변형시킨 게 아스코르빈산 팔미테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코르빈산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요도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스코르빈산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주며 기능이 우수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많이 드시죠. 그다음에 플러스 녹차 추출물.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화합물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일광화상 및 홍반 발생을 줄여주는 등 피부에 중요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챕터로 넘어갈게요.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의 특징. 아토피의 특징은 심한 소양감을 동반하는 만성적 질환이다. 심한 소양감을 동반하며 어릴 때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 아토피 피부염은 성인이 되어서도 악화되고 재발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이다. 보통 2살 내에 50% 정도 증상이 없지만 통상 20%, 25% 정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잘 낫지 않는 질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난치로 가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부정확하며 발병 시기가 다 다르다. 어느 나이대에도 생길 수가 있으며 대개 영유아기 때부터 특히 생후 2개월 전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토피의 진행 과정은 구진, 좁은 면적의 빨간 반점처럼 피부가 오돌토돌 튀어나오는 상태, 그 다음에 홍반, 오돌토돌한 빨간 반점이 넓게 퍼진 상태, 그리고 결절성 양진, 벌레에 물린 것처럼 표면이 부어올라 있고 그 뿌리가 깊은 상태. 그다음에 비후, 오래된 아토피 피부염에서 나타나며 피부를 반복해서 긁은 결과 구진과 홍반이 서로 융합돼서 피부가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거 태서나 들어보셨을 건데,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비후보다 피부가 더 두꺼워지면서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해진 상태를 저희가 태선화라고 부릅니다. 아토피의 원인. 아토피의 원인으로서는 유전적 배경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대한 일정한 보고는 없지만 약 70%의 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없는 경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진단과 치료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아토피 피부 발병률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요. 또한 양쪽 부모 모두 아토피 피부염일 경우 자녀의 80% 이상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다는 보고와 쌍둥이에서는 일반 형제들과 같이 같은 비율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적 질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 30% 정도가 음식물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며 음식물과 아토피 피부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아에서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임상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식품 항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식품 항원인 우유, 달걀, 땅콩, 밀, 생선 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섭취를 해야 한다. 우리 몸은 도영양적인 식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면역 능력이 충분할 수 있지만 우유, 향신료,
달걀, 육류,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유제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의 항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쌀, 된장, 김치, 채소 등의 전통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왠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진도가 나갔던 게 아니라 시험 범위 찝어주면서 앞에 색소의 문어발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수지상돌기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 환경, 공해, 자외선, 피부 장벽 기능 이상, 그 밖에 피부염 인자, 식생활 중요하고 주거 환경. 전통 가옥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지만 현대식의 건축 콘크리트와 단열재는 먼지나 곰팡이들이 집안에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침구, 카페, 천, 소파, 두꺼운 커튼 사이에 서식하며 진먼지 1g당 100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애완동물이나 털, 인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잦은 환기와 청소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해. 자동차의 매연과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은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체에 흡입되어 알레르기 물질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자외선. 자외선의 네 종류인 활성산소 중 강력한 일중항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이 일중항산소는 강한 살균 작용을 하여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를 소독시켜 없애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인체를 공격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해 작용을 나타났고 많은 질병을 발생시킨다. 자외선에 의해 발병되는 피부 질환은 기미, 주근깨, 백내장, 아토피 피부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 이상.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되어 건조한 피부가 되고요. 소양증과 피부 태선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질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의 기능을 하는 각질층이 다층 층상 구조로 제대로 형성을 하지 못하고 피부 보호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수분 증발이 증가하고 감염이나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피부 장벽의 기능 저하는 여러 가지의 자극물질의 침입에 의해 반응이나 진드기 등 정상 피부에서 침입이 어려운 항원 단백질의 침입이 피부 알레르기 발생에 용이하게 일어나는 상태로 재발하여 난치성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밖에 아토피 피부염 유발 인자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거 했으니까 내일 수업 시간 연결해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상, 테크닉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화면 꺼놓고 틀어놓을게요.